네, 청년 정치인 두 분과 함께 꽉 막힌 정치 틀을 깨보는 정치 뉴스 매주 화요일에 하는 청정시대 시간입니다.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저희도 제 머리가 분장 받은 거예요. 오늘 분장하시는 분이 이렇게 딴 때보다 1분 더 열심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갑자기 딱 보시더니 오늘 그 예쁜 분들 나오는 날이죠?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꿀리지 마세요. 예쁜 분들 나오니까 저보고 꿀리지 말고 열심히 하라고 좀 더 신경 써줬다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그런 메모 말씀 꼭 여기서만 꼭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저만 네, 그래요? 그래서 항상 뭐 괜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쑥스러우면서도 좀 뭐 나쁘진 않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요? 두 분 다? 저는 외모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너무 속물이다 이렇게 얘기할까봐 사실 조금 하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뭐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자, 어쨌든 오늘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할 일이 많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요즘에 이제 이중, 이강,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강, 이중. 윤석열, 이재명, 이제 강자들이죠. 그다음에 홍준표, 이낙연, 뭐, 이 중이라고 불립니다. 뭐, 그렇게 또 중으로 불리면 기분 나쁘실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윤석열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가 SBS 예능 집사부일체에 출연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요 얘기도 한번 잠깐 이제 좀 에피타이저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방송에 그렇게 예능에 나가셔서 이 두 분이 한 게 어떤 긍부정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저는 양 대변인. 정치인의 어떤 예능 출연에 대해서 뭔가 대단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진 않아요. 뭐 이렇게 캠프 분들이 나오셔서 이건 뭐 여야 상관없습니다. 나와가지고 무슨 뭐 그 인간미가 뿜뿜 넘쳤다느니 뭐 대단한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예능에서는 사실 어떤 적극적인 정치적 비판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성과를 논하기엔 조금 그렇고요. 딱 시청률만큼 성과가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저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7%고 이재명 후보는 9% 나왔죠. 네. 근데 이게 과한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게 저는 올해 정치인의 예능 출연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는 나경원 후보의 아내마 출연이 제일 인상 깊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그 나경원 후보의 그 자녀분의 어떤 모습이라든지 화목한 가정이 비춰지면서 네네. 정치인의 예능 출연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보는데 이때 시청률이 11.2%였습니다. 그거보다 지금 안 나온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분발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결론이 이상하게 흘러가네요. 큰 의미 부여할 거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가 7%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9% 나왔는데 나경원 전 의원은 11.2% 나왔으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승리자다. 이게 요점이에요? 큰 의미 부여할 거 없다. 이런 말로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논리의 흐름에서 그렇게 가는군요. 이상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대변인은? 저도 이상하고요. 우선은 네. 저는 이 예능 프로를 저는 전부 다 보질 못했고 일부러 이제 유튜브에서 찾아서 봤었는데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소속된 뭐 단체장들 또 민주당 이게 정치 현안이기 때문에 서로 대립하는 구조고 방송 나와서 얘기하거나 국회에서 의정활동하는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이 약간 인간적인 면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이제 기자였을 때 만나보면은 여야가 선악 구조가 전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봤을 때 개인적인 부분은 다 너무나도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그런 예능 프로에서는 좀 더 그러니까 그 본연의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또 방송하니까 또 더 잘 보이려고 많이 더 좋은 모습을 그러니까 사람은 장단점이 다 있는데 본인의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었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예능 프로를 접하는 국민들께서 보기에는 적합하게 잘 되었다 그 정도. 근데 저는 단 한 가지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 예능 프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예능 프로 나온 거를 이제 일부러 찾아서 보면은 좀 그 낮춤말, 그러니까 반말을 하는 것이 자꾸 이렇게 좀 귀에 거슬렸던 부분 그런 거는 좀 있어. 이거는 정치인이 아직은 정치인으로서 자리를 잡지 못해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저도 뭐 이재명 후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는 다 못 보고 또 유튜브를 따로 찾아봤는데 이재명 후보의 특유의 인간적인 면이 있어요. 권위적이지 않은 거. 불도저 같은데도 그 불도저 같이 실행하기 그 전에
정말 많이 물어보고 많이 듣고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라고 보면 좀 소심한 면, 그러니까 좀 속이 좁은 게 아니고 불도저 같이 추진하기 전에 막 두려워하는 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면이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건가요? 제가 뭐가 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 네. 근데 저는 정치인은 그런 거를 섭섭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라는 거는 어쨌든 국민들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직업인데 네, 네. 연예인들처럼 뭐 국민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고 이런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대한 많이 받아봤자 비판적인 지지가 한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예능 출연해가지고 인간적 매력을 보여줘서 인간적인 뭐 팬을 얻겠다라는 지지를 얻겠다는 거는 이건 잘못된 시도라고 보기 그러면 때문에. 이 예능을 왜 출연하셨어요? 하지 말라 그러지. 그러게요. 저는 이준석 그러게요? 대표의 그 예능 출연도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아, 이렇게- 이준석 대표도 네, 예능 예전, 나왔어요? 예전에 그 있지 않습니까? 아, 그, 예전 거? 예, 과거에. 그때는 뭐 사실 대선 후보급의 그런 무게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의 예능 출연 자체를 썩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입장이라서 요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달빛제다이님께서 나경원 전 의원이 어쨌든 승자다 뭐 말씀하셨는데 승자요? 아, 예. 어쨌든 뭐 딱 큰일 났네. 그만큼 그 시청률만큼 그랬더니 그럼 뭐하냐 낙선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 요것 그렇게 때문에 큰 받아들여야 의미를 부여할 필요 없다. 그렇게 오늘 크게 영향 미쳤던 좋습니다. 것도 결국 낙선했으니까. 오늘 아주 우리 양준희 대변인 쿨합니다. 네, 계속해서 쿨하신 것이 지속될지 보겠습니다.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경선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토론회 하면서 윤석열 후보 계속해서 지금 같은 당에 있는 후보들한테 공격을 많이 당했죠. 경선 과정이니까요. 어쩔 수 없죠. 네, 카피닌자 별명도 붙었습니다. 홍준표 후보 어제 작전 개시 뭐야? 5015? 5015, 네, 예, 작게 5015 보니까는 뭐 옛날에는 이제 북한 관련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정말 좀 약간 섬뜩한 그런 또 작전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작전이더라고요. 자, 일단 홍준표 대 윤석열 토론의 승자는 누굴까요? 그걸 저 네, 본인에게 물어보는 제가 이렇게 막 지르는 타입인데 그래도 괜찮아요. 어떻게 제가 네. 후보님들의 어떤 승패를 가리겠습니까? 그래서 다만 그 민주당에서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걸 이제 9명이서 했을 때 토론과 저희 8명 토론이 규모가 엇비슷할 텐데 민주당 토론에 비해서 굉장히 흥미로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나. 앞으로 4인이 되면은 더 치열해지고요. 더 재밌어질 겁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뭐 승패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평소 같으면 딱 먼저 말했을 텐데 네, 좀 많이 달라졌어요. 대변인님께 여쭤보시는 이경 대변인님이 아주 정확한 평가를 해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혹시 네. 이상하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누가 이겼는지 대신 말해달래요. 누가 이긴지 모르겠고요. 네. 윤석열이 패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왜? 토론회를 보면서 버퍼링 왜 그 우리 버퍼링이라고 하잖아요. 연결이 잘 안 되는. 네네네. 윤석열 그 후보한테 질문만 가면은 앞에 한 3, 4초가 계속 버퍼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순간순간이 상당히 많았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부분은 네. 기초단체장이나 아니면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직책에 대해서 제가 높낮이를 구분한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대선 후보라는 거죠. 대선 후보로 나가신다는 분이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을 숙지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도 느껴졌었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때도 알고 답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대선 후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워밍업 시간이 없습니다. 준비 기간이 없는 거예요. 네. 이미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정치를 하는 거고 그 정치가 바로 민생과 바로 직결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이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지율을 떠나서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크게 들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양준호 대변인한테 누가 이겼습니까? 물어보니까 난 말 못한다.
이경 부대변인이 말하고 잘못되면 고치겠다 그랬어요. 지금 고치려고 하고 있던 건데 이거 이렇게 제가 끼어들 타이밍을 보고 있던 겁니다. 일부 그런 모습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30, 40 정도 이렇게 버퍼링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토론이 한 10대 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빠르게 나아지고 있는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게 중요한 거고 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맞닥뜨릴 만약에 저희 당의 최종 후보가 되신다면 이재명 후보가 맞닥뜨릴 윤석열 최종 후보가 된다면요. 윤석열 후보는 네. 그 수라장을 거쳐서 10대 번의 토론을 거쳐서 더 발전한 윤석열 후보를 맞닥뜨릴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의 모습으로 이제 전략을 짜시면은 좀 곤혹스러운 면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까지 근데 10여 말씀드리고 차례 토론회가 남았어도 기본적으로 주택 청약 통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네. 이게 10여 차례 토론회가 남았다고 한들 네. 그래봤자 한 2달이잖아요. 이게 될까? 이게 빠르게 습득했던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 만약에 효과가 봤다 하더라도 위험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뭐 붙일 거 없으세요? 더 붙일 거? 넘어가실까요? 고칠 거? 넘어가실까요? 넘어가. 네,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재명 지사를 겨냥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화천대유 사건, 뭐 이제는 곽천대유다 이런 말까지 나오더만요. 과거원이 자진 탈당하면서 조금 또 국면이 전환되나 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건 본질이 정확히 뭘까요? 저는 이거는 그 성남시라는 공간에서 한 일곱 분이시죠. 그 소위 말하는 꾼들이 네, 아주 꾼들? 그냥 네. 노다지판을 벌인 거라고 보고요. 네네. 왜냐하면 여기 그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남욱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사천대유 4호부터 6호가 천화동인 천화동인. 4호에서 6호가 관계자로 구성돼 있고요. 이분은 옛날부터 이 그 대장동에 굉장히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면서 한탕 해먹으려고 하시던 분이에요. 2008년부터 사실은. 네, 그랬으니까요. 그런 분이 걸러내지 못하고 다소 괴상한 수익 구조가 민관끼리 합의가 돼가지고 그분들이 노다지판을 벌인 게 지금 핵심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여기에 이제 핵심 인사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그 핵심 관계자 남욱 변호사와 지금 그걸 이제 그 허가를 줬다고 하는 유동규 사장, 전 유동규, 사장, 예. 그리고 뭐 이분들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이 지금 밝혀지는 게 핵심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럼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대선 후보가 그때 성남시장이셨던 이재명 후보시니까 네. 관련해서 뭔가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권순일 그 전 대법관님이 대법관, 네. 지금 여기에 고문으로 가 계시다 보니까 또 이분이 또 굉장히 특수한 이재명 지사와의 특수한 관계라고 하기엔 좀 근데 그렇고. 그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이분이 9명 중에서.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주신 분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7명 중에 한 명이었는데 당시 그 대법원의 관계자의 지금 보도, 그러니까 관계자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 진술에 관련된 내용 진술에 따르면은 보면, 예. 당시에 그 다수 의견이 압도적으로 그냥 그 어찌 보면 그 선거 중에서 이제 허위 사실 유포한 거에 대한 그걸 이제 관철시키는 게 다수 의견이었는데 거기서 그래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소수 의견, 그때는 소수 의견이었죠. 이거에 그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게 권순일 대법관이고, 그래서 이제 좀 그 상황이 좀 반전됐다라고 하는 관계자 진술 보도가 어제 밤 10시인가에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권순일 것들을 대법관이 본다면은, 말을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 무죄가 나왔다는 판결이 거예요? 무죄가 났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구나.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이 고문으로 가 계시고 이런 것까지 미루어 본다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솔직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지금 현재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본다면은 7명의 꾼들을 지금 막지 못한 게 지금 좀 실체가 아니었겠나. 아니 잠깐만요. 대법관회의나 어쨌든 이 법원의 판사들이 서로 회의해서 결정 내리기까지 과정은 공개하면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요. 예전에 이정열 변호사가 자신이 그 법원에 있을 때 3명의 법관들끼리 이렇게 협의했던 내용을 얘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랬는데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사실 그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가 무죄가 된 게 7대5였는데 네. 그러니까 무죄 쪽 찬성이 7이란 말이잖아요. 근데 권순일 대법관은 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양준우 대변인 말에 의하면 그 당시 대법관들의 회의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언론 보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언론 보도에 나오면? 당시에 이제 네. 그 유죄 의견의 보고서가 네. 하나만 유죄 의견의 보고서만 올라갔었는데
권순일 대법관을 등이라고 저기 표현돼 있었는데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셔서 무죄 취지의 보고서도 다시 준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원래는 유죄밖에 안 올라갔었대요. 그 보고서만 올라갔었는데 예. 그렇다고 하는 보도가 어제 밤인가에 나와서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 관계까지 있다 보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정치적 생명을 구해주시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고문으로 가 계신 거니까 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일단은 수익 구조를 왜 이 괴상한 수익 구조를 용인했느냐부터 일단은 따지고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말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간 것이 변호사 뭐 기업도 안 하고서 그 고문료를 받는 것도 좀 이상하다고 지금 야당에서 원래 주장하고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재명 게이트, 뭐 화천대유 게이트 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또 첨언을 드리자면은 그게 이제 대가성이 있었느냐가 사실 핵심이잖아요. 네, 법관의 그렇죠. 양심에 따라서 이게 무죄 취지라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소수 의견을 주장하셨고 네. 그 의견이 설득력이 있어서 다른 대법관들을 설득했을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현재 지금 국면에서 과하게 연결짓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만은 네. 어찌됐건 그런 관계를 고려한다면은 수사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인 겁니다. 그냥 어쨌든 만약에 그 유죄 취지의 의견만 올라갔는데 권순일 대법관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하고 반대 의견을 내가지고 무죄 취지의 의견이 올라가게 됐고 결국은 무죄가 됐다. 그런데 그분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가서 큰 돈을 받았더라. 그렇죠. 연 2억 원 정도, 1억 8천이죠. 그렇죠. 1,500씩. 예. 이런 의혹은 사실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의혹 아니겠습니까? 이경 부대변인. 어때요? 우리 대변인께서 네. 결론을 내주셨어요. 뭐라고요? 뭐 과한 연결이고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맞는 말이죠. 과한 연결이고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 이제 좀 과거부터 좀 돌아봐야 되는 것이 2009년도부터 신혁서 전 국회의원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그때 당시에 한나라당 수석이었죠. 이거를 뭐 LH에서 그 이제 공공개발 LH에서 개발하려고 했던 것을 국정감사 네. LH 국정감사에서부터 민영개발로 이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성남시의회가 상당히 다수였었고 그리고 2010년도에 그 뭐 신영수 전 의원의 뭐 동생도 부동산 업자하고 뭐 로비 뭐 이런 부분 다시 이제 민간 개발로 어찌됐던 간에 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뭐 이 부분은 많이 아실 겁니다.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예상치 못하게 2010년도에 이재명이 딱 된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압박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반이라도 어찌됐든 간 민관 합작으로 해서 반이라도 공공개발로 가져온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2018년도에 5,503억 원이 그러면 그걸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 시민에게 이게 돌아간 거냐. 네. 이거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미. 그건 끝난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지 뭐 지금 뭐 꾼 7명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화천대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천화동이 같이 네. 포함해서 말씀 주시는 건데 거기 관련된 분들이 우선은 뭐 곽상도 의원, 그쵸? 곽상도는 네. 아들. 그건 말도 안 되는 뭐 이따가 또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하나요? 그 곽상도 아들도 얘기하나요? 어찌됐든 간에 뭐 50억 원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원유처럼 연결돼 있고 김만배 그 이제 대표도 뭐 그 법조 기자를 뭐 30년을 했다. 여긴 다 법조 관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냥 법조인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러니까 최순실 변호사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런데 가장 최측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또 구속시킨 사람도 여기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좀 구조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한 사람 권순일 대법관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한 사람의 이재명의 뭐 측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죠. 관련된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7대 5에서 7명 중에 한 분일 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 보도는 저는 못 봤는데 그 보도가 어딘지 무슨 보도인지 다시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 이 순간에 그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 그 패널들 소속 패널들도 나오셔서 하신 얘기가 네. 이건 캐도 국민의힘만 나오지 않냐. 김근식 교수가 하신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게 무슨 국조를 가자, 뭐 특검을 가자 하시는데 수사부터 하고 부족하면 국조를 가든지 특검을 가는 게 맞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한참 지나서 권순일 대법관이 뭐 카더라 보도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는 제가 확실히 보지 네. 않았으니까 관계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 그러니까 뭐가 증거가 뭐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네. 그냥 어떤 그 전원 같은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한 연결이고 무리다. 그러니까 저는 더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증거가 명확히 있는 것으로 더 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그게 뭡니까? 언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가 지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이재명 캠프라든지 국민의힘 쪽이 아닌 이제 민주당 쪽에서 하는 얘기가 네. 이거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무조건. 우리도 궁금하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그 이해관계 뭐랄까요, 두 세력이 있어요. 요거에서 의심을 가는 게 첫 번째가 이제 김만배 씨랑 남욱 씨를 위시로 한 어떤 이 소위 꾼들이고요. 네. 이 꾼에 연결된 게 지금 뭐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라든지 뭐 각종 호화 고문단, 이건 여야가 상관없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네. 이런 꾼에 연결된 어떤 이익을 받던 분들이 계시고요. 법 쪽에 정계 쪽에 이익을 받던 분이 계신 걸로 지금 보이고요. 이 꾼들이 있고, 이 꾼들이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낼 수 있게끔 괴상한 수익 구조를 용인해준 성남시 핵심 관계자가 지금 유동규 씨인 건데, 이 두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꾼에 연관돼 가지고 지금 금전적 이익, 콩고물을 쉽게 말해서 콩고물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 관련 인사도 나오고 있고요. 그건 네. 지금 확실하게 지금 보도가 돼서 본인이 인정한 거는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이겠죠. 뭐 그것도 있고 지금 여권 성향의 어떤 호화 고문단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시 삼아야 되는 거는 지금 유동규 씨 쪽, 어떻게 보면 이 괴상한 수익 구조, 이 수익 구조가 왜 괴상하냐면은 네. 비슷한 시기에 지금 하남, 안산, 의왕에서도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이런 지금 PFV가 형성되고 거기에 이제 자산 관리 회사가 들어가가지고 개발을 했던 민관 합동 개발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 다른 경기도에 3개 사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업에서는 지금 이렇게까지 괴상한 수익을 자산관리 회사가 지금 지분을 소유하고 이렇게까지 폭발적인 수익을 낸 사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 의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AMC죠. 그러니까 화천 대유에 해당하는 AMC가 의왕 백운밸리 A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38억 원 수수료 받고 자산관리 해주는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요 정도 구조가 돼야 되는 것이 원래 자산관리 회사가 맞는 것인데 네, 네. 1% 정도의 어떠한 정말 적은 지분만 가지고 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 한 1조 원 가까이 지금 수익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4,040억 정도의 지금 배당이 있고요. 네. 앞으로 받을 배당이 한 1,800억 정도 그렇죠, 더 남아 있는 걸로 남았죠. 보고 네. 지금 이 화천대유가 특혜 분양 받아간 걸로 해가지고 4,500억 정도 추가적인 이익을 본다고 하기 때문에 다 합산해 보면 1조 원 정도를 지금 7명의 투기꾼이 가져간 건데 네. 이런 괴상한 구조를 비슷한 시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왜 성남에서만 일어나느냐라는 것에 지금 문제시 삼고 있는 거고 네. 그때 성남시장이 이재명 지사였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권순일 대법관이 거기 가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사실 그냥 다른 일반 회사의 권순일 대법관께서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누가 무리하게 엮겠습니까? 그래서 어찌됐건 이거는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추가적인 수사와 자금 흐름을 봐가지고 연결고리를 파악해야 되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일단 7명의 꾼들을 방치한 성남시의 책임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사실 뭐 건준희 대법관이 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그게 화천대유 사건의 본질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쨌든 건준희 대법관은 본인의 이제 그 판사적 양심으로 네. 어쨌든 네, 저도 무죄 그래서- 판결을 내렸겠죠. 무죄 판결 쪽에 손을 들어줬겠죠.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으니까 다른 대법관들도 그렇죠. 그렇구나라고 그렇죠. 바꿨겠지. 만약에 어제 뭐 나왔다는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것하고 실제 그분은 또 워낙 법관도 오래 하시고 이제 그렇죠. 좋으니까 또 뭐 고문을 영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고문을 영입하면서 뭔가 불법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이걸 따져보는 게 그렇죠. 중요한 거지. 대가성이나 뭐 이런 것이. 예, 그거 아니라고 한다면 의심하고 예. 싶지는 않은데 예. 지금 상황이 워낙 공교롭기 때문에 그냥 아. 한번 가볍게 따져보자는 거고요. 이걸 뭐 네. 이게 막 본질이다 이런 건 아니고 좋습니다. 제가 본질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 7명의 꾼들을 막지 못해서 괴상한 수익 구조를 만든 성남시 그게 당시 이재명 공무원들. 지사다? 이재명 책임이 지사다라고 하는 것도 또 따져봐야 돼요. 일단은 따져봐야 유동규 이 구조를 용인한 유동규 전 사장은 반드시 수사를 받아가지고 왜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됐는지를 명확하게 해명해야 된다. 아니 유동규 이분은 네. 지금 이 내부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 이 뭐 7명의 꾼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7명의 꾼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 거고 네. 그 꾼 중에 4호 같은 남욱 변호사, 남 변호사는 청년 그 당시 청년이 부위원장이었어요. 국민의힘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9년, 뭐 네. 새누리당. 어찌됐든 간에 그렇죠. 그때는 뭐 그거는 한나라당. 국민의힘이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어찌됐든 간에. 네. 그런데 이렇게 꼭 우리 국민의힘 쪽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냥 캐도 국민의힘인데 그것을 꼭 아니라는 것처럼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근데 이 구조라는 건 그때 당시 SK 그러니까 하나은행 컨소시엄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선정의 중요한 그 선정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컨소시엄이 성남시의 가장 큰 이익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줄 것이냐, 그 금액이 가장 큰 곳을 선정한 것이었고 네. 거기에서 선정된 게 하나은행 컨소시엄이었고 그 내부 하나은행 컨소시엄 내부에서 지금 구조가 된 것인데 여기까지는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수사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구조로 유동규 씨가 뭐 짰다라는 것은 억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그 7명의 꾼에 들어간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뭐 저는 여러 사람 중에 뭐 각상도 의원을 꼬집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들이 50억 원을 퇴직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대기업 회장 같은 사람도 뭐 30년, 20년씩 근무했을 경우 그때 20억에서 50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5년 9개월 대리로 근무한 사람이 어떻게 50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근데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 재산 공개를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본인 재산이 한 40억 원이라고 재산 공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미 이걸 다 알았으면서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이것을 산재로 뭐 했다라고 했는데 언론 보도에 또 산재 처리는 하지 않았다라고 네, 나왔습니다. 네. 그 추석 전에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이게 다 밝혀진 건데 이거를 몰랐는지 뭐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이런 식으로 했다가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 화천대유는 누구 겁니까 할 때 추석 전이죠. 네. 이때 이미 50억 원을 받은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까지 캐면 캘수록 국민의힘만 드러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캐면 캘수록 글쎄요. 저는 계속 더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네. 우선 이 괴상한 수익 구조는 이게 짜여질 때 이 성남 도시개발 내에서도 이거는 너무 민간이 과도한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동규 사장이 찍어서 눌러서 관철시켰다는 보도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소위 말해서 7명의 꾼에 연결돼 있는 여러 지금 이해관계자들이 네. 국민의힘 인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거는 뭐 국민의힘 인사기 때문에 어떻게든 영혼에 뭐 피해 실드를 친다거나 뭐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 그 부정한 일이 일어났으면은 여야 당을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받아야 되는 것이죠. 사실 50억이라는 액수도 저의 개인적인 사견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사견을 전제로 할 것도 없죠. 국민 상식으로 봐도 이거는 퇴직금 명목으로 받았다고는 보여지기가 힘들다라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수사를 받아야 뭘까요? 된다. 뇌물일까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또 부동산 관계자, 업계 관계자들을 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기자님의 얘기입니다만은 그 정도까지 천문학적으로 벌었으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도 일견이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상식에서 볼 때는 이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산재 명목으로는 괜찮아요. 산재도 이명이나 뭐 이런 거 어지럼증이라고 하시는데 저도 지금 이명하고 어지럼증 생기면 국민의당에서 챙겨줍니까? 일반인들 챙겨줍니까? 국민의힘에서.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보기에는 좀 힘들다라는 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처벌을 치려고 할 게 저 없다. 하나만요. 민간이 과도하게 수익 구조를 가져왔는데 구도를 그때 설정을 할 때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게 어디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지. 네, 언론 네. 보도를 근거로 해서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언론 보도에 근데 그 당시에 2009년도부터 2015년도 사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런 구조가 전혀 있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이 과도한 수익 구조를 가져간다라는 얘기가 그때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왜냐하면 성남시 이후에 그 회의록에만 봐도 이때 민관으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어려운데 민간 개발업자가 여기에 들어올 수나 있겠냐 이런 식으로 나왔던 회의록이 있습니다. 네. 자, 지금 8시 33분입니다. 끝내야 됩니다. 네? 아, 이거 더 듣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어쩔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청정시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 후기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청정시대의 두 분과 함께하는 거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양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항상 마무리를 이상하게 하죠. 시간이 모자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우린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만나요. 고맙습니다.